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정신분석 교수 정재식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시간표에는 이제 50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시간을 약간 늘려서 할 건데 제가 강연식으로 계속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2번 정도 제가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리고 같이 또 이렇게 서로 의견 나누고 짧게라도 의견 듣고 이런 시간을 넣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 소개를 먼저 좀 뭐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조금만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공식 명함은 영문과 교수이고 정신분석 교수 2가지가 있는데 영문과 교수는 빼고 정신분석이 뭐 하는 데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럼 정신분석하고 심리상담 이런 거하고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그게 다시 코칭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짧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심리상담은 보통 많이 익숙해져 계시죠. 선생님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심리상담하고 정신분석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둘 다 필요한 분야예요. 다 어디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다룬 영역이 다양한데 심리상담은 좀 의식을 많이 다룬다. 의식에 드러난 거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만약 힘들거나 어려울 때 얘기하고 또 상담가가 공감해주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 마음을 돌보는 과정을 갖죠. 그리고 근데 기간이 좀 짧아요. 이거 하는 기간이 보통은 뭐 정신분석에 비해서는 좀 짧은 기간 내에 좀 성취를 딱 얻게 하는 게 성취란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상담에서는 저 의식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마음의 상처나 이런 걸 돌보고 특히 이제 그때는 상담사가 공감을 참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정신분석은 뭐냐 그러면 상담은 보통 많이 아세요. 그리고 코칭하고 상담도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정신분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무의식을 다룹니다. 내 안에 내가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의식이고 나의 무의식은 이거야 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무의식층이가 우리의 존재가 있다면 내가 떠오르는 의식 차원이나 더 깊은 곳에 있는 곳이라서 자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정신분석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의 진리라든지 어떤 정말 자신의 진짜 큰 문제,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무의식 차원에 있어요. 그게 억압돼 있거나 삶이 힘들어서 회피돼 있는 그런 것들이 무의식으로 가 있다는. 그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고 무의식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작업. 이게 정신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간이 조금 더 길겠죠. 심리상담보다는 하는 게. 그래서 좀 비싸고 좀 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잘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되게 정신분석도 앞으로 활성화가 많이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좀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무의식은 또 하나, 정신분석은 또 뭘 중요시 여기냐면, 아까 상담에서는 솔루션을, 나중에 가이드를, 이렇게 마음을 잘 돌봐주고 공감도 해주면서 어떤 해결책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담이 된다면, 정신분석은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준다기보다도 그것도 더 근원적으로, 저한테 다가오신 내담자분들의 그 삶의 그 존재 자체의 변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어떤 맥락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시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에 삶에 살아왔던 이런 뿌리나 이런 것들에서 근원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보다 좀 깊은 영역에 들어가고 돈도 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이 그래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로 층위가 달라요. 때로는 어떨 때는 의식 차원에서 빨리 마음을 돌보고 상처를 돌보고 답을 얻어가는 게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신분석 쪽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좋고 그렇습니다. 코칭은 사실은 아무래도 상담 쪽에 더 가깝겠죠. 의식 차원에서의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저는 앞으로는 미래는 정신분석이 코칭과 결합돼서 하면 무의식 차원에서 존재 변형이 일어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앞으로 미래의 코칭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게 미국에서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들어오진 않았고. 자, 그거의 일환으로 연결되는 게 저는 이제 인문예술 코칭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용어는 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용어고요. 근데 이제 인문학하고 예술을 통해서 정신분석이 추구하다 무의식 차원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것 중에 장르가 문학이나 철학, 예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그 하나 일부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향은 그렇고요. 그래서 정신분석으로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인문 예술 작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욕망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 삶의 그 질을 더 높여가는 과정에 적용하는 그런 거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제목을 다시 보시면 당신의 천재성에 관하여란 말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천재성이라는 단어 들으시면 되게 천재성이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막 스포츠 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놀라운 업적을 갖고 있는 뭐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러 천재성을 갖다 있다고 하지 않아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든지. 근데 제가 지금 제목이 당신의 천재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여기 오신 코치님들 다 천재성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다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지? 시작부터 개념이 정의가 달라지겠죠. 이게 지금 그래서 요게 처음에는 낯설실 텐데 요 강연이 끝날 때는 이 천재성이 내 안에 진짜 천재성이 있구나라는 게 느낌이 좀 오시고,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지막 파트에는 그걸 함께 나눌 거야. 나의 천재성이 이런 거야 라고 떠오르는 게 있으면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사실 부제가 제가 자기다움에 대한 인문적 코칭이라고 인문예술적 코칭이라고 했는데, 천재성은 딴 게 아니라 자기다움에 이르는 거예요. 요즘에 자기답게 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서점을 가보세요. 다 너답게 살아라. 다 그런 얘기예요. 니체 같은 건 많이 인용해 책들 보면 서점 가서 보시면 너 자신이 되라. 이게 니체의 유명한 철학의 얘기인데 다 너 자신이 되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 어떻게 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시작에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다룰 예술 작품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그리스 신화를 다룰 거고, 그 이카루스의 날개에 대한 회화적 재현을 한 작품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작품 두 개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 1번. 두 번째 예술 작품은 헨리 데비드 소로우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의 월든이라는 에세이를 다룰 겁니다. 우리가 다룰 작품은 두 개. 아주 짧게 해서 너무 수박 겉핥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이 구절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월든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영어로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o follow your genius closely enough, then it will not fail to show a fresh prospect every hour. 이게 이제 소로가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에요. 근데 보통 월든에 대해서 많은 해설자들이 있는데 사실 이 구절을 초점 맞추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뭐냐? 너의 천재성을 따르라. genius라는 단어가 천재성이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너의 천재성을 정말 진실하게 따르라. 그러면 내 눈앞에 매 순간 새로운 경관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게 소로가 예언자처럼 집어 넣은 구절이에요. 이 소로의 영향을 누가 다 받냐면 니체도 받습니다. 그래서 니체에 다 연관이 한국 사전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이 문장이 무엇인지를 끝날 때쯤에는 좀 서로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구절 읽다는 문장을 보시고요. 자, 근데 일단 시작할 때 아까 제가 인문예술 작품을 통해서 코칭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요거 약간 도입부 약간 얘기하고 다음 작품 예로 들어갈게요. 저는 멘탈 코칭의 또 하나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멘탈 코칭 잘 받으셨죠? 이걸 받으셨고, 근데 정말 그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이게 제가 해서 그렇게 그 차원이 아니라 되게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제가 첫 시작이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우리 박철수 코치님하고 천백희 코치님이 이게 보면 다 높은 수준의 어떤 정신적 수준, 영성적인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이거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요. 코칭은 약간 과잉이 많아져가지고 약간 피상적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보통.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을 화려하게 끌어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두 분 코치님은 그걸 다 갖추고 계세요. 박철수 코치님 붓다 코칭도 하시고, 우리 천백희 코치님은 저하고 백그라운드가 많이 비슷하세요. 명상도 같이 많이 훈련했고, 또 저한테 많이 도움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정신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멘탈 코칭을 이때까지 13기 코칭인데 다 마치셨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조금 또 다른 형태의 또 코칭이 또 만약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인문예술 작품 통해서 혹은 정신분석이라든지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성찰을 통해서 코칭이 또 한 번 더 도약할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그 첫 번째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라는 이런 문제를 하나 먼저 간단히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도달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 대학에서 정말 큽니다. 대학은 지금 극도의 혼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과들도 다 해체되고 뭐 지금 나만 아는 또 안전한 과들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공대에서도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 기존의 학문 패러다임이 다 바꿔지고 있습니다. 하나 단적인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인간의 가장 고유한 능력을 생각했던 글쓰기 능력이나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지금 챗GPT가 웬만한 거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로 지금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지금 경영학, 제가 이제 경영대 교수도 하는데, 인문학과 경영을 가르치고 하는데, 경영대도 학문적 패러다임이 다 바뀌고 있어요. 결국은 다 인간의 마음하고 이쪽으로 다 전환이 되고 있고, 근데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교수들도 불안하지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가 문제냐면, 인간다움에 위협받고 있어요. 인간답다라는 거에 대한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기술, 기계대로 다 대체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자, 이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품격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정신의 세계에서도 지금은 이런 챗GPT라는 게 많이 침범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 시대에서 자기다움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수들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우리도 몰라요. 매 학기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작가를 여기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글쓰기도 얼마까지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대량 생산으로 글이 막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공대는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공대 학술 논문들은 지금은 인공지능이 하도 너무 많이 내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정말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듭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직장 그러니까 진로 어떻게 해야 너무너무 불안하고, 앞날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 자기다움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멘탈 코칭, 이전의 멘탈 코칭은 한번 진화돼야 되지 않나. 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거 보면, 그러면 인문 예술 작품을 통해서 뭔가 코칭을 한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왜 인문학이나 혹은 예술 작품들을 다뤄야 되냐?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남겨놓은 깊고 고귀한 정신의 산물이 인문학, 특히 고전에 담겨 있습니다. 고전 작품들에서 혹은 예술 작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술 작품은 그 그림들을 보시면 저게 물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린 것도 많아요. 그린 당대 화가들도 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정도의 높고 고귀한 정신으로 자기의 고통과 대면하고 인생의 경랑의 순간 그걸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가장 고귀한 정신들이 담겨져 있는 게 예술 작품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고귀한 작품들 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작품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더 약간 비유적으로 말하면 빅데이터를 비하면 최고의 양질의 빅데이터들이라고 생각해요. 데이터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집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선택한다면 이왕이면 양질의 데이터를 가는 게 좋죠. 인문학 고전은 확실한 훌륭하고요. 또는 위대한 예술 작품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정신들을 좀 더 고양시킬 필요가 있는 시대다라는 거죠. 참 자기와 나다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도 답 하나를 제공해 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를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코칭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오늘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걸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카루스의 날개 신화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이 신화가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딱 잘 보여주는 신화거든요. 그리고 이 신화를 가지고 여기 세 명의 화가가 있는데, 피터 폴 루벤스, 앙리 마티스, 마르크 샤가, 이렇게 또 그 외에도 또 많은데 대표적인 화가 세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피터 폴 루벤스와 앙리 마티스 그림을 먼저 이렇게 대비해보는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두 작품이 서로 같은 신화를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그려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카루스의 날개가 뭐 하는 얘기인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주 짧게 제가 소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저기 혹시 다이달로스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시면, 다이달로스, 이카루스 이게 중요한 인물들인데요. 이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은 뭐냐면 세상에서 최고의 장인입니다. 뭐든지 잘 만들어요. 굉장히 잘 만드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다이달로스의 아들이 이카루스예요. 이 부자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인데,
이 다이달로스는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냐면 미로를 만든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어떤 미로를 하나 만드는데 그 미로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미로를 하나 만들어놔요. 예, 근데 요 맥락을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다이달로스는 제가 지금 왕국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미노스라는 왕인데 그 왕국에 거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어떤 미로를 만들게 돼요. 예. 근데 그 미로를 만들게 되는데 그 미로 안에는 뭐냐면 그 미로를 왜 만들었냐면 어떤 괴물을 갖다가 가둬놓기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괴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지금 시간이 많이 조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괴물이 어떤 괴물이었냐? 뭐냐면 그 미노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원래는 그 약속을 지켰는데 약속을 어기게 돼서 처벌로 나타나는 게 그 괴물인데 그리스 신화 보면 포세이돈이라는 신 아시죠? 바다의 신. 예, 원래 그 포세이돈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포세이돈의 약속을 들어주는 대가로 포세이돈이 선물을 줬어요. 어떤 예쁜 황소를 보내줬는데 나중에 미노스가 어쨌든 중간에 이렇게 다 생략하고 그 황소를 받고 자기의 목표가 자기가 원하던 게 성취된 다음에 그 황소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약속을 어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포세이돈 그 신이 화가 나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미노스 왕의 왕비에게 주문을 걸어가지고 그 소하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소하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와 관계를 맺게 돼서 거기서 반은 소고 반은 인간이 나타나요. 사실 불행한 거죠. 근데 이게 처벌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괴물이 나타나니까 이 왕이 이 괴물이 나타나는 그 아이를 가둬 놔야 되기 때문에 미로를 만들게 다이달로스한테 얘기해서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괴물이 근데 걔는 먹을 건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 자기 식민지 국가에서 거기서 젊은 청년들, 아름다운 미소년을 잡아서 이렇게 그 미로에다 집어 넣어줘요. 그러면 그 괴물이 그걸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식민지 나라의 국가에 또 왕자가 있었는데, 테세우스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너무 많은 자기 백성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재물의 대상이 돼서 온 거예요. 그 괴물을 처단하러. 근데 그 미로에 갔을 때 보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그 테세우스 그 왕자가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노스의 왕 딸이 아리아드네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너무 반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이렇게, 그럼 들어가도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다이달로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오냐. 못 나와요. 자기도 못 나오고, 만든 사람도. 그럼 어떻게 했냐면 지혜를 준 게 실을 주고 실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라. 그 실 갖고 들어가서 나올 때도 그 실만 따라오면 된다. 그냥 맨머리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테세우스 왕자가 들어가서 그 괴물을 쏴서 죽이고 나올 때 다시 나왔어요. 자, 이거를 나중에 미노스 왕이 알게 되고 너무 화가 많이 나죠. 자기 딸도 배반했고, 자기 딸이 자기 배반했다는 거 알게 되고, 그래서 다이달로스를 거기다 미로 속에다가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이달로스하고 그 아들하고 누구지? 이카루스가 같이 잡힌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탈출에 이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딱 보고 주위에서 보니까 날개가 이렇게 깃털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밀랍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장인이니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날개를 모아서 날개를 만들고 밀랍을 붙여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날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고, 그다음에 자기도 하나 달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미로를 날개를 통해 날아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카루스의 신화예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카루스의 날개는 그러니까 뭐의 상징이 되죠? 자유의 상징이죠. 예, 자유의 상징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다이달로스가 자기 아들에게 경고를 해요. 뭐냐면 지금 이게 밀랍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너무 하늘 높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왜 그렇죠? 네, 태양이 있으니까 녹아버리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니까 아들한테 특히 조심하라고. 너희가 높게 만든다. 그지만 동시에 낮게 날아도 안 돼요. 왜 낮게 날면 안 될까요? 예, 물 속에 이게 물에 잠기게 되잖아요. 날개가. 그러면 또 안 돼요. 너무 높게 날아서도 안 되고 너무 낮게 날아서도 안 돼요. 근데 당부했던 건 일단 높게 날지 마라. 예, 낮게 나는 거는 애가 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높게 가는 거, 날는 거 되게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날아야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카루스의 날개는 뭐의 상징이냐면 억압됐던 곳에서 내가 자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유를 향유한다는 게 인간에서. 그렇죠? 예. 여기까지 뭐 큰 문제 없으시죠? 예. 예. 그냥 근데 요 그림을 근데 이 신화를 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카루스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높게 날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좋고 그냥 환상적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추락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큰 모티프가 돼서 후대 예술가나 뭐 철학자들에게도 뭐 많은 뭐 문학가에 또 영향감을 많이 줍니다. 그럼 뭐의 상징일까요? 뭐 무지, 오만, 아버지 말 안 듣고 올라가다가 뭐 밑으로 내려간 얘기들 보통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요 신화가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와 많이 연관된다고 봐요. 인공지능 시대. 지금 뭐죠? 예. 기술을 지금 너무 많은 쪽으로 빨리 개발하지만 경고가 계속 많이 오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제어가 되나요? 안 돼요. 왜? 이게 돈과 되고 우리의 욕망, 엄청난 힘을 갖게 되니까 인간이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파멸적으로 갈 수 있는 위협이 계속 경고가 오는데 제어가 안 되죠. 자, 그렇지만 동시에 또 그럼 너무 높지 않게 날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너무 낮지도 않게 되는 것, 즉 되돌릴 수가 없죠. 우리가 기술 이전의 시대로 지금 스마트폰 다 쓰지 말고 다 그렇게 가능하지 않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지금 딜레마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제가 이 이카루스 날개를 하나의 예로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를 좀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요 두 화가 피터 폴 루벤스하고 앙리 마티스 이 두 화가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화를 어떻게 재현했는지를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피터 폴 루벤스 일단 이제 약간 배경을 말씀드리면 17세기의 17세기 유럽의 화가예요. 기독교적인 예술로서 카톨릭 바로크라고 해서 그쪽 예술이고요. 앙리 마티스는 20세기 화가입니다. 20세기 현대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화풍이 되게 다르고 화풍이 단순히 다른 것뿐만 아니라 강조하는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좀 약간 크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한 1분 좀 드릴게요. 네, 자, 왼쪽이 피터 폴 루벤스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날개. 그리고 오른쪽이 앙리 마티스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해서 또 그림이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을 한번 좀 비교해서 보시고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자, 여기서 그 왼쪽에 있는 게 다이달로스예요. 아버지. 떨어지고 있는 애가 이카루스 아들이에요. 하늘 올라갔더니 떨어져 추락해요. 지금 날개가 없죠? 그래서 바다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너무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받쳐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런데 앙리 마티스 이건 보면 약간 구도가 다르죠? 여기는 이카루스를 전면에서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어떤 게 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그림은 이카루스를 어떻게 해석한 거죠? 네? 이야기 그대로 네, 사실적 그대로 그렸죠. 그럼 어떤 거죠? 너무 오만해서,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특히 오만해져서 그냥 하늘 올라갔다가 지금 추락하는 얘기가 나왔죠. 사실 이 얘기는 바벨탑 신화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바벨탑하고 이카루스 날개 이걸로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없이 올라가다가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가고 있는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 나오고. 자, 그럼 두 번째 앙리 마티스 그림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느낌이 오시는지. 첫 번째 거는 그 신화에 충실히 얘기했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상당히 좀 다르죠.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자유가 더 드러났다. 춤추는 듯한 느낌이 나요. 여기는 약간 처벌의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 그쵸? 네, 바벨탑하고 비슷한 이미지로 기독교적 이미지도 나왔고, 옆에는 분명히 저게 추락의 이미지인데
약간 춤춘다는 느낌이 가요. 되게 신기하죠, 저 느낌. 춤추기도 하지만 분명히 추락하는 순간인데 느낌이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예. 또 다른 거 뭐 느껴지는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 또 뭐 느껴지는 거 계신가요? 앙리의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예, 앙리 마티스의 개인적인 경험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건지는 제가 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저게 왜 저렇게 그렸는지.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빨간 점이 빨간 점하고 노란 꽃 같은 게 눈에 띄는데 빨간 점은 심장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자유를 향해서 그러니까 자기 선택을 자기 다음을 과시하면서 자유를 향해서 가는 것 같은. 그 옆에 거는 너무 잘하셨어요. 그 옆에 거는 아 저기 뭐 저기 아니요 저기 저 날개 아니 그러니까 날개라고 되는 저기 그 예 노란 건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 노란 건 깃털이죠 깃털이 추락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깃털이 뭐로 보이냐면 제가 이거 많이 이제 뭐 강연에서도 하고 뭐 사방에 여러 번 돌리는데 대부분 다 별로 많이 보세요. 별. 깃털이 떨어지니까 분명히 추락의 이미지고 비극적 이미지인데 동시에 별처럼 느껴진다고요. 예. 근데 어쨌든 아까 지금 쿠치님 잘 얘기해 주신데 빨간 점이 심장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번째 그림은 앞에 그림보다는 확실히 좀 더 이카루스의 그런 시도를 무모하고 한심하거나 교정해야 될 그런 걸 보지 않고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느낌이 드시죠. 예. 그렇지만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슬픔도 같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추락의 순간이고 단순히 야 너 잘했어 차원이 아니라 되게 감동적인 얘기가 됩니다. 분명히 무모한데 저 하늘로 올라갔던 그 충동 자체를 긍정해주는 순간이에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술작품 읽는 게 어려워요. 좋냐 나쁘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층적인 순간. 어리석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없으면 생명이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답이 탁탁 떨어지면 참 좋은데 코칭할 때는 답이 떨어져서 해주는데 이게 요게 조금 처음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인문예술작품에서 답이 여러 개로 갈라지고 어떻게 생각 다양하게 돼요. 자, 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요거 하나만 좀 보세요. 위에는 지금 보면 위에 태양이 있죠. 이카루스의 날개는 여기 그림엔 안 나오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앙리 마티스가 저 태양에 해당하는 게 저 심장 쪽으로 밖으로 안으로 넣은 것 같아요. 제 해석은 그래요. 빨갛게 빨간 점으로. 그럼 저게 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될까? 태양이 밖에 있는 거와 안에 되는 게 어떻게 될까? 요 두 가지가 제가 선생님들에게 우리 코치님들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예, 두 가지가 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 얘기 참 요거의 핵심 하나 좀 먼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카루스 루벤스의 그림에서는 태양이 저 바깥에 있는 거, 욕망의 대상이 저 바깥에 있어서 저걸 계속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앙리 마티스는 자기를 자극했던 그 욕망의 대상을 어떻게 해요? 자기 내면의 심장 속으로 안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자기를 자극했던 그 무한의 힘들, 너무나 동경하는 그 힘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다라고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비록 이카루스가 되게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자기 동일시하는 거예요. 앙리 마티스가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됐어요. 모든 게 이제 좌절의 순간이고 자기 삶을 지탱해왔던 가장 소중한 걸 할 수가 없게 된 순간이죠. 그렇지만 자기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거야. 그 욕망, 그죠? 그래서 저거를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요 그림이에요. 직접 그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뭐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붙임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 멈출 수 없는 그 뜨거움을 인정하는 거죠. 예, 그 좌절의 순간에서도. 그러니까 마티스는 이카루스를 보면서 인간의 욕망의 어떤 비극성도 보지만 동시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욕망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을 대비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태양이 제가 제일 감동적으로 보는 건 요 왼쪽에서는 태양이 저 바깥에 있으니까 무모하게 끝까지 계속 가는 건데 그 태양을 이카루스는 안으로 집어넣어서 자기 안 속에서 대면했다는 거. 저는 이게 인문학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태양이면 어떤 무한의 상징이잖아요. 저기 나 동경의 상징이에요. 그 무한의 그 세계가 사실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전환시켜준 거예요. 요게 이제 요 모티프에서 이제 월든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이라는 작품은 바로 지금 이런 거 비슷한 얘기예요.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차이에 대해서 어떤 것일까요? 하고 원래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시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다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양해 좀 와서. 예. 자, 그러면 월든에 대한 얘기를 지금 시작할게요. 천재성에 대한 얘기를 좀. 헤니 데비소의 월든이라는 작품을 혹시 들어는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보시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라든지 코칭 책들 있잖아요. 그거의 원류가 된 책이 월든입니다. 다 여기서 나와요. 월든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그 월든이라는 약은 깊이 있는 고전이면서도 동시에 그 자기계발서부터 해서 코칭 관련된 건 뭐 여러 군데 다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보죠. 서로 제가 그 내용을 다 설명하는 건 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또 월든을 읽으면서 제일 감동받았다는 거는 천재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서 우리한테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내면의 우주학의 전문가가 되라는 구절이 있어요. 너 안에, 이 안에 있는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의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를 해요. 되게 무슨 말이야? 저는 이 문장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보통 그 월든 생각하시면 숲속에 들어가서 자연 경관에서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약간 캠핑 비슷하게 하듯이 뭐 이런 거 하다가 재밌게 사는 뭐 그런 얘기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고 높은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정신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내면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소로가 하는 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소로가 말하는 천재성이라는 게 뭐냐? 아까 제가 같이 읽었죠. Follow your genius closely enough 해서 너의 천재성을 따르라. 그러면 갑자기 내 눈앞에 새로운 경관이 시시각각 펼쳐질 것이다라고 했죠. 그 경이의 기적의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내면의 우주학의 전문가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expert란 말이 전문가인데 expert in home cosmography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써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소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믿겨지죠? 예, 되게 낯선 언어죠. 예. 난 유한자고 나는 뭐 그냥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안에 내면에 깊은 무한성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영혼이나 혹은 신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내 안에 있는 무한성을 발견할 수 있는 내면의 우주학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카루스 날개에서 태양이 저 바깥에 있어가지고 바깥을 막 탐구해 간다면 서로는 지금 관심을 전환시키는 거야. 너 안에 내면의 깊은 안에 있는 신성한 목소리를 들어라는 얘기하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는 내 안에 안에 봐도 별거 없는데, 그쵸?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통념을 갖고, 어떤 통념을 갖고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천재성이라고 하면 보통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능력이 되게 탁월한 거, 그런 걸 천재라고 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뭐에 익숙해냐면 통념적으로 비교와 경쟁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거죠.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내가 탁월해서 그래야지 그게 천재성이지, 비교 경쟁 없이 그냥 네 안에 신성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는 지금 그거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는 무한성 혹은 신성함을 확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긍정하고 수용하는 능력, 이게 서로가 계속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요게 선생님도 처음 들으시면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계속 천재성은 탁월성, 남보다 비교해서 성과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로는 그 비교의 논리를 부숴버리게 해요. 가장 중요한 서로가 싸우려고 했던 게 비교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사람을 계층화시키고 규정하는 걸 이제 부숴버리려고 많이 해요. 저게 이해가 되면 되게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제가 제 안에 무한성이 있고 신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고, 아까 이카루스 마티스가 그 태양의 심장, 그 빨간 점을 심장을 저 안에 위치시켰잖아요. 자기가 예술적인 능력이 다 사라져가고 이제 8살 돼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순간에서도 자기를 타오르게 하고 있는 그 열정이 지금 자기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림이. 루벤스 그림은 처벌의 이미지가 강하고, 너 너무 오만했어, 처벌이지.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죠.
비교하고 사지 않고 내 안에 그런 신성이 있으면 저한테 있으면은 여기 우리 코치님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 논리가 있는 분들은 말도 안 되죠. 뭐 너 직업 무슨 직업이에요? 뭐 연봉 얼마예요? 뭐 외모가 어때?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다 귀분해가죠. 이거와 연관된 거 제가 어떤 철학자 구절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 중에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스피노자가 되게 요 연결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신적인 깨달음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능력, 이게 스피노자가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얘기를 해요. 그 선생님들은 그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스피노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저는 내가 뭐가 결핍가 많고 난 이런 게 내 자신이 싫고 나는 뭐 많이 모자라요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피노자가 갑자기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 남잔데 그 사람한테 와서 당신 지금 날개가 지금 없는데 그건 어떻게 잘 견디냐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나 난 슬프고 난 뭐가 모자라요 뭐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피노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날개가 없는 거 그건 어떻게 견디냐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날개라고 하면은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하면 우리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막 내가 사는데 너무 불평불만 많고 힘들은데 날개 없다고 불평하시는 분은 없죠. 보통은 내가 직업 원하는 거 안 됐다든지 뭐 돈 얼마 못 벌었는지 뭐 승진 안 했느니 뭐 이거 갖고 아니 우리 애가 대학을 못 갔니 뭐 이런 걸로 좀 고민하지. 근데 날개 없다고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노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저는 저 있어요. 나 회복 탄력성 이렇게 낮아? 너무 짜증나 그래요. 날개 없어서 고민하세요? 회복 탄력성이 너무 낮아서 그렇지. 회복 탄력성. 근데 스피노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사가 기준을 만약 천사로 기준을 하면 우리 다 같이 슬프다는 거예요. 다 같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불평하지 않으면서 지금 네가 갖고 일부 있는 걸 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즉 뭐냐면 여기 되게 있는 그대로 너 그 자체가 완전하다고 정의를 바꿔버려요. 내가 없는데 이 불완전한 걸 메워야지 하고 싸우는데 스피노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그것답게 있는 것 그 자체를 먼저 긍정할 수 있어야 됐어요. 이게 신에게 가까이 가는 가장 원초적인 일당이에요. 팔이 하나가 없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장애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비교 대상을 놓고 정상적인 사람을 놓고 이 차이를 보면서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스피노자는 시작이 굉장히 달라요.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미 신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고 그 자체를 긍정을. 이 되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 월든하고 비슷해요. 자기다움에 대한 그런 거죠. 보통 자기다움이라고 하면은 내가 내 모자란 걸 메워 채워가지고 내가 생각한 이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다가가는 거, 이게 내 자기답다 생각하는데, 진짜 자기다움의 첫 시작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긍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경험으로 잘 안 됩니다. 성인의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천재성이에요. 소로우가 말한 천재성. 이걸 진실로 믿고 긍정할 수 있느냐. 좀 이해가 좀 처음에 들으면 되게 낯설신데 되게 파워풀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서 뭐 이런 모습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먼저 일단 긍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기쁨을 향유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곳곳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 코치님들 다 각각 내면에 다 천재성들이 다 있는 거죠. 고유하게 신성함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의 내면의 무함성을 마음껏 펼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인의 기쁨을 함께 창조해가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천비키 코치님 뭐 이렇게 하시면 중간에 모두 다 함께 이루어올 수 있는 관계를 만들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게 신성한 능력이에요. 나만 잘났고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소중한 만큼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긍정하기 때문에 타인을 내가 비교해서 이 사람 연봉이 높아서 내가 친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있는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 존재를 긍정하고 그 안에 있는 천재성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천재성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 그걸 일깨워주는 거.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너는 소중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이거 제대로 이해되면 진짜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철학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개성하고 특이성이라는 얘기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보통 개성 있게 살아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인공지능 시대에서 개성을 찾아잖아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약간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특이성이라는 단어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 특이성이 천재성하고 연관되는 건데 그럼 개성하고 특이성하고 뭐가 다르냐면 개성은 뭐냐면 자기 나의 고유한 거가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돼. 그러면 개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타인에 대한 인정받는 거, 인정에 대한 욕구가 제일 강하죠.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나의 고유성이 있는데 내가 있는데 이게 내가 능력이 좀 좋아서 남들하고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 코치님이 그 상당히 훌륭하네 하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 그게 개성이라고 한다면 개성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학생들의 개성을 키워줘야 돼요. 그런데 특이성은 뭐냐면 이제 소로우하고 아까 소로우하고 스피노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타인의 인정에 상관없이 나다움을 그대로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거나 뭐 갑자기 뭐로 어떤 힘으로 환산되지 않아도 나의 그것 자체를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이성이에요. 저는 인문예술 코칭은 특이성을 가르치는 거로 가야 돼요. 이게 제가 오늘 전달 메시지 전부 다 전달해 드려요. 기존 코칭은 좀 다르죠. 기존 코칭은 기존적으로 능력이 좋아야 돼요. 성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해갖고 나중에 경쟁해서 야 성과 이렇게 냈으니까 인정받는 거야. 너의 개성이야. 근데 인문예술은 조금 더 근원적으로 내려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존재에 존재하는 그 신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기 다움으로 사는 거를 인정해 주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이걸 저렇게 되면 뭐가 좋냐? 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나가니까 다 좀 핵심을 또 바로 들어갈게요. 특이성으로 살면 뭐가 좋냐? 뭐가 좋냐면 외적 환경의 영향에 좀 덜 받습니다. 외적 환경의 변화에. 왜냐하면 내가 남한테 인정받아야 내가 아무리 내 고유한 거라 해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이거 내 거구나 하고 길을 가잖아요. 난 내 길을 가고 싶은데 남들한테 인정 못 받고 있어. 그럼 힘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만두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성의 삶, 즉 나의 천재성이 이끄는 삶으로 이끌어질 때는 어렵습니다. 힘들지만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자유롭게 돼서 내 길을 갈 수 있어요. 느리지만 혹은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뭔가 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슬픔이 밀려오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챙겨서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묵묵하게 갈 수가 있어요. 느림을 견딜 수 있고 뭔가 비교에서 처짐을 견딜 수가 있고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서로가 자유인이 되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성취를 해도 비교와 경쟁의 논리에 계속 매이는 한 여전히 너는 노예로 살 것이다. 삶의 자유를 줍니다. 여기까지 되죠. 특이성의 삶을 살면서. 자, 그러면 한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이성의 삶을 살면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서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자기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자기 길을 많이 가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어렵죠. 말은 쉬운데 자기 길 가기 힘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비교 경쟁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간다면 못해요. 특이성의 삶을 갖고 가면은 갈 수가 있는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서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자기 천재성이 이끄는 삶의 시간을 되게 감동적인 구조인데 신의 시간을 산다고 얘기해요. 너가 신이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여기라고 그래요. 지금 모든 영상과 자기개발 코칭은 다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안 가르쳐줘요.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세요라고 많이 하는데 서로가 얘기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신이 가장 높은 순간에 너와 함께 있으리니까 얘기해요. 보통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렇게 특이성으로 해서 자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제가 코칭하면서 제가 변했어요 스스로. 예전의 스타일이 뭐냐면 자꾸 저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과거가 지금이 힘드니까 뭔가 불만족이 많은 거예요. 아까 스피노자한테 와서 저는 뭐가 부족하고 저는 팔이 하나 없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스피노자 날개 얘기했던 그때 비슷한데 불평불만이 계속 많은 거예요. 현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 과거는 좋았다고
착각을 하죠. 근데 사실 과거도 별로였어요. 제가 돌아보면 그때도 딱히 별거 없었는데 굉장히 뭐 있는 건 착각하죠. 과거로 자꾸 퇴행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다가올 미래가 별로 안 좋겠죠? 불안한 거예요. 과거로 퇴행하고 다가올 미래는 불안으로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를 가도 계속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서 우리 강연을 하는데 여기서 같이 마음이 함께 되는 것도 굉장히 신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뭐쩌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 모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적인 순간이 함께 있는 거예요. 신이 함께하고 있는 순간이. 딴 데 없다. 서로 얘기해요. 신은 태고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로 오지도 않는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너가 너의 존재에 몰입되는 이 순간에 이때 있다고 해요.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절대로 병리적으로 안 빠집니다. 정리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신의 시간이 그런 거고, 그래서 신의 시간으로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그거 돼요. 자기 존재를 긍정하지, 아무리 선생님들 성과를 많이 얻고 하더라도 계속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내가 지금 뭐 영업 1등, 저거 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1등도 잘 되지도 않고, 집착이 심해지면 되지도 않아요.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또 다른 게 또 생기고 계속 끝없이 돼요. 아까 이카루스 올라가는 것도 계속 올라가다 어느 순간에 자기 리듬을 잃고 파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신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인문 예술 코칭은 바로 이런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것. 지금 여기가 신성함이 있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정신분석을 약간 예를 들게요. 신성함 얘기하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좀 약간 너무 약간 추상적일지 모르는데, 정신분석하고 막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내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을 때, 그 엄마가 지금 안 계신다 하더라도 무언가가 나를 계속 따뜻하게 나를 울타리 속처럼 잡아주는 느낌이 있으면, 그러면 자기 마음을 유지할 수,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힘들어져요. 정신분석에서 시작은 이제 엄마의 문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자, 그러면 근데 엄마가 근데 그런 거 제공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맨날 그러면 이상하게 살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 남자친구를 잘 만나든 여자친구를 잘 만나든 혹은 좋은 선생을 만나든 누군가에게 나를 믿어주고 해준 사람 한 명을 만나서 그 느낌이 내 몸을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둘 수가 있어요. 서로의 신의 시간을 또 그렇게 정신분석적으로 설명하면 정말 뇌와 마음의 소통 연결이 되고, 그런 어떤 대상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에 충실히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시간을 좀 한번 갖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달할 메시지 지금 다 했어요. 이제 하는데, 요 질문 한번 해보죠. 선생님들한테 제가 특히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막 바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욕망들 있죠. 근데 그 욕망이 진짜 나의 욕망인가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보통은 왜냐면 제가 이 욕망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이제 전달하는 건 뭐냐. 아까 이카루소 다 연결돼서 하는데, 우리가 그냥 끝없이 막 올라가는 무모하게 갈 때는 뭐냐면, 사실은 그게 진짜 내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그게 내 것처럼 착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개성도 말씀드렸죠? 타자에게 인정받아야 그게 내 거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문제는 이게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정신현상학을 책에서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네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라 누구 것? 타자의 욕망. 사회의 주류적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욕망을 욕망한다, 헤겔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자기 욕망의 주체로 가느냐. 이게 헤겔의 되게 중요한 주제였어요. 이게 인문고전은 다 이걸 물어봐요. 보통은 근데 다른 인문학을 안 보는 데면 어떻게 하냐면, 욕망이 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게 있어? 너 성취해. 성취 모델 딱 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그 성취할 수 있는가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인문학적인 건 뭐냐면, 그 욕망이 진짜 너의 욕망인가?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과 낼 때 자기가 목표를 설정할 때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팬들한테 제가 시간을 좀 한 2분쯤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이렇게 한 5분 이렇게 테이블도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의견을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5분쯤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하고, 각 조별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욕망하고 있는 이런 것이 진짜, 일단 자기 욕망을 먼저 보세요. 내 욕망은 어떤 건데, 그런데 그 욕망이 진짜 나의 고유한 욕망인가? 그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욕망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데 지금 막 돌진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나를 오히려 억압하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 한 5분쯤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예.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탐색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면 아까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준비했던 거 더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멈추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까 지금 이카루스 날개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하면 어떻게 날아야 되나? 그럼 가운데로 날아야 되냐? 예. 근데 이게 가운데로 날아는 뜻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약간 높게 날고 때로는 낮게 날아야 돼요. 그 환경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양극단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이런 걸 또 중용이나 중도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때로는 한 100으로 날아야 맞는 거고요. 때로는 20으로 날아야 돼 맞아요. 그건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져요. 대부분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뭐 매뉴얼을 갖고 또 어떤 코칭에서 매뉴얼이 있다, 공식이 있다. 그럼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근데 순간순간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럼 그 무한한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선생님 코치님들이 내가 특이성으로서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 기반이 튼튼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속도의 변주 이렇게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살아야 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다시 이제 그 이카루스 날개로 돌아갔을 때, 저는 이게 화두로 학생들한테도 많이 던지고 교수들한테 던지고 강연할 때도 많이 던져요.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으시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는 되게 좀 인상 깊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떤 속도로 날아야 되고 지금 내 날개 상태가 다 자기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천재성으로 아까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러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 제 예를 드리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천재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 삶의 변화가 어떤 게 있었냐. 예, 제가 이제 교수잖아요. 예, 교수로서 뭐 수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강연도 나갈 때도 있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와 얘기를 할 때 제 청중들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강연이 잘 되겠죠. 예, 잘 들어주시고. 근데 전혀 다른 그룹들도 있죠. 예를 들면 제가 경영대학원에서 제 학생으로 들어올 때 말고 뭐 최고 경영자 관련 가서 보면 전혀 낯선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강연을 했을 때 하다 보면 잘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슨 얘기야 저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얘기를, 아니 성과를 지금 내려주는지 지금 뭔 얘기야 이거 경영에서 지금. 예, 뭐 아예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 자, 저런 얘기가 오히려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지. 저게 할 얘기냐 지금 이 시대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막 그러신 분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 리듬을 잘 유지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다가 잘 들어주는 분이 있으면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안 듣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제 리듬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그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저 천재성에 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결국 핵심은 청중의 리듬 잘 봐야죠. 잘 보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얘기인가? 내 마음을 움직였나? 곰곰하게 깊게 봐요. 내 마음을 움직였던 얘기였다. 그러면 강의 딱 썼을 때 나는 내 얘기를 하면 돼. 그게 나다움이에요. 아까 천백희 코치님이 저 이거 할 때 계속 오셨어요. 교수님, 중간에 코치님들에 맞게 하셔야 돼요. 뭐 교수 스타일로 하시면 안 돼요. 나만, 예. 아니, 교수보를 교수 스타일로 하지 말라면 그게 어때요? 교수답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낮지가 않은데 지금 무슨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충분히 염려가 되시죠. 왜냐면 평상시 때 제가 형이상학적 소리를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제 얘기는 너무 힘들어. 그게 예, 염려가 충분히 되시죠. 그래서, 근데 근데 다시 보면 교수가 교수다운 게 낫지. 제가 여기서 막 코치들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시는 분, 저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제가 그걸 모방하면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냥 저답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쭉 하고, 그래서 제가 덜 흔들려요, 외부 환경에. 잘 안 들으시고 거부감 가지시는 분도 당연히 있는 거. 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특이성에서 살면서 하시는 거고, 그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남을 괴롭히면 막아야 되지만, 그거 아닌 분에는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핵심은 자기 다운대로 하면 외부 환경에 덜 흔들려요. 물론 영향을 좀 받죠. 잘 들어주시면 훨씬 좋은데, 그냥 혹시 안 들으신 분이 나와도, 혹은 또 잘 들어주시면 많다고 해서 오버해가지고 막 업돼서 내가 대단해졌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딴 분한테는 또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리듬대로 쭉 가는 거예요.
때로는 약간 높게, 분위기 좋으면 약간 높게, 분위기 영 아니면은 방어적이라지만 내려가도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리듬을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천재사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나 나름대로 움직여지고 외부 환경에 덜 영향받고 살아가게 된다. 선생님들, 우리 코치님들도 각자의 자기다움으로 잘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